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동경의 한 가정에서 세 자매가 모두 한국에 시집을 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본 가정 부모님께서는 한국을 무척 싫어하던 아주 보수적인 일본인이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마지막 셋째 딸까지 한국 남자에 대한 결혼 의사를 피력하자 엄청 화를 내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서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로 변하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카입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저는 26살이었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때 저는 도쿄에서 일본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제 삶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우리 가족은 도쿄에 살고 있었지만 도쿄 기준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도 일본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어요. 집벽에는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고 모든 일본 명절을 완벽한 의식으로 기념했으며 특별한 날에는 항상 정장 기모노를 입도록 고집하셨죠.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저를 깊이 형성한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 특히 한국에 대한 강한 반감이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화면에 한국이 나타나면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것 좀 봐라라고 머리를 흔들며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후진적이고 미개하며 일본보다 열등하다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이런 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었고 저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더 좋다고요.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 한국 음악, 한국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죠.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즈키가 어느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눈빛이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훈이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주는 말다툼과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 미즈키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열거하고 계셨죠. 가문의 명예를 상기시키고 절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즈키는 확고했어요. 그녀는 지훈 형부를 사랑했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했죠. 결국 부모님은 굴복하셨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들은 정장을 입고 뻣뻣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훈 형부의 가족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어떤 사진에서도 미소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피로연에도 참석하지 않고 일찍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 역사에서 단 한 번의 불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역사는 반복되었어요. 둘째 언니 사쿠라가 한국에 있는 미즈키를 방문했죠. 방문 중에 그녀는 지훈 형부의 친구인 태우 형부를 만났어요. 1년도 안 되어 사쿠라 역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감정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쿠라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돌아오지 마라. 그들의 말은 가혹했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 언니 모두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언니들에게 전화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죠. 그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새로운 삶에 대해 남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집안일을 돕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듣고는 있었지만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은 저에게 동화처럼 들리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호기심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계획도 없이 부모님께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의 표정에 저는 즉시 제 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내리치셨어요. 너마저 한국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소리쳤죠.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는데 손가락이 제 피부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스카, 어머니가 간청했어요. 너마저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공정한 걸까요? 옳은 걸까요? 처음으로 저는 평생 가져왔던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어려운 대화 끝에 부모님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너와 함께 갈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들의 어조는 한국이 정확히 그들이 믿었던 대로 나쁘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하길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죠. 우리 비행기가 도쿄에서 이륙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제가 고향이라 부르는 도시의 줄어드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었고 이 여행이 세상과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는 맑은 봄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활주로의 밝은 빛의 조각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평생 동안 한국이 일본보다 얼마나 뒤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첫 순간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한 유리와 철강의 경이로움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고 자연광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덜 발전된 나라의 흔적은 어디 있는 걸까요? 대신에 저는 디지털 스크린이 어디에나 있고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과 목적과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웃는 직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고 부드럽게 운영되는지 알아차렸어요. 입국 심사관은 우리에게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는데 이것은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이런 친절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짐을 찾고 출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거대해서 터미널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매끄럽고 자동화된 기차를 타야 했어요. 아버지는 손잡이를 꽉 잡고 계셨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감명받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시키고 계셨습니다. 공항 밖에서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깨끗한 전철에 탔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고 벽에 낙서도 없었어요. 전철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때때로 덜컹거리는 열차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험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도시가 깨끗하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셨어요. 깨끗한 공항과 좋은 전철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들은 그저 표면, 장소의 진정한 본질을 숨기는 외관일 뿐이라고 하셨죠. 저는 논쟁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이 이미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호텔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구름에 닿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우리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작고 발전되지 않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규모와 현대성에서 도쿄와 견줄 만한 거대한 대도시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첫째 언니 미즈키와 그녀의 남편 지훈 형부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지훈 형부는 우리를 위해 요리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파트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한국 남자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훈 형부는 단지 우리를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남자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코트를 받아 걸고 직접 준비한 차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요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갔죠. 아버지는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좁은 눈으로 지훈 형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너무 꽉 잡아서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편안하게 있는 남자를 보는 것이 분명히 불편해 보였어요. 미즈키는 지훈 형부가 자신의 기술 회사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도울 시간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미즈키가 일어나기 전에 커피를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장을 보고 집안일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죠.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미즈키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 연출된 쇼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남자도 특히 성공한 사업가는 보통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진행되면서 저는 지훈 형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엌을 돌아다니는지, 미즈키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녀의 필요를 예상하는지, 그녀를 볼 때마다 그의 눈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둘째 언니 사쿠라와 그녀의 남편 태우 형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집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태우 형부는 직접 만든 쿠키와 차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기가 울었을 때 태우 형부는 즉시 아기를 안아 달래면서도 우리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쿠라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육아가 주로 그녀의 책임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두 형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언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탁받지 않고도 어떻게 책임을 공유하는지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사랑해라고 말하고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불평 없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죠. 이는 제가 일본에서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제 나라에서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늦게 일해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집안일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표현은 배우자 사이에서도 자제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거의 요리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일로 여겨졌죠.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청소나 세탁을 도운 적도 없었죠. 이것이 일본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일본에서는요. 한국에서의 첫 주가 끝날 무렵 혼란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관계, 결혼, 남녀 사이에 가능한 것에 대한 생각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저에게 준비한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훈 형부가 우리를 전통 한국 음식점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초대했어요. 그곳은 나무 바닥과 손님들이 방석에 앉는 낮은 테이블이 있는 따뜻하고 아늑한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강의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부드러운 전통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찌개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는데
한국의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으려는 제 결심에도 불구하고 제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참여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형부에게 미소 지을 때 그의 얼굴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훈 형부의 친구이자 동료인 도연 씨였어요. 지훈 형부가 그를 우리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가 다가오자 저는 무관심한가면 뒤에 숨기려고 했던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한 인사로 예의 바르게 제 부모님께 인사했는데 아버지조차도 비판할 수 없는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돌아왔을 때 저는 표정을 차갑고 거리감 있게 유지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매력적인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니들에게서 너무 많이 들었고 여전히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테이블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녁 내내 저는 그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이전 대화의 작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춥다고 언급했을 때 그는 즉시 부탁받지 않고도 식당의 난방을 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끄러운 생선 조각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연 씨는 아버지가 당혹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도움을 제공했어요. 저는 제 편견의 벽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도연 씨는 분노가 아닌 인내심으로 대응했어요. 그는 자국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본에서 익숙했던 방어적인 민족주의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그룹은 한강을 따라 산책했어요. 밤은 맑았고 도시의 불빛이 물에 비쳐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며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일본에서의 제 삶, 언어교사로서의 일, 취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났던 많은 남자들과 달리 그는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으로 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제 대답을 듣고 있었어요. IT 엔지니어로서의 그의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개념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없었고 기술이 여성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저를 그의 세계에 포함시키고 제 생각과 질문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도연 씨는 우리에게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관광객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곳들로 데려갔습니다. 숨겨진 보물이 있는 작은 동네들, 장인들이 여전히 손으로 작업하는 작은 상점들, 노인들이 전통 보드게임을 하는 조용한 공원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는 자랑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사랑은 분명했지만 결코 강압적이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연 씨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 외출에 함께했습니다. 매번 저는 이런 감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를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 대한 작은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항상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편안한지 확인하는 방식, 제가 맵지 않은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 그의 웃음이 결코 크지 않지만 항상 진실된 방식이었죠. 어느 오후 우리가 전통마을을 탐험하고 있을 때 저는 젖은 돌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넘어지기 전에 도연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는데 안정적이고 강했어요. 짧은 접촉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제 몸에 전했습니다. 저는 제 반응에 혼란스러워 빠르게 손을 뺐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변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가사 일을 거의 도운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도연 씨와 다른 한국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집 나르기, 음식 준비하기,
또는 청소하는 것을 돕는 것을 점점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느 저녁 저는 아버지가 실제로 어머니의 무거운 코트를 돕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모습은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차렸을 때 그는 거의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사려 기품도 있었어요. 어머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요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심지어 한국 가전제품의 효율성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로부터 요리와 청소를 배웠다고 도연 씨가 설명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전통적인 믿음에서 놀라운 변화였어요. 어느 저녁 서울을 하루 종일 탐험한 후 우리 가족은 호텔방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그날의 일들을 논의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카메라에 사진들을 넘기며 아름다운 사찰과 분주한 시장의 이미지에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입한 전통 한국 장기를 살펴보며 장인 정신에 감탄하고 계셨어요. 그들 중 누구도 놀라움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뻣뻣한 표정과 다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혼자 호텔 방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도연 씨의 메시지로 진동했는데 우리가 하루를 즐겼는지 확인하고 내일 방문할 만한 장소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2주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화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를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는 눈빛, 부드러운 이해가 있어서 저는 당혹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은 한 번에 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씩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3주간 한국 방문은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고 교사 자리를 사직한 후 저는 서울로 이사했어요.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제가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순간에는 친숙한 도쿄 아파트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질 빈벽이 있는 서울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놀랍게도 쉬웠습니다. 일본어 교사로서의 경험으로 저는 서울의 한 어학원에 빠르게 고용됐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사업이나 여행을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원어민 강사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첫 수업 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학생들이 제 이전의 편견을 느낄까봐 어쩌면 한국에 대한 제 과거의 생각들이 제 얼굴에 드러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일본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새 아파트에서 믿기지 않음과 설렘이 섞인 기분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모든 것을 무시했던 소녀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매웠던 김치찌개부터 시작해 점차 제 최애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때 불쾌하게 느껴졌던 낯선 냄새들이 이제는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귀에 한때 거칠게 들렸던 한국어 소리가 이제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그가 저를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승려들이 조용한 명상 생활을 하는 평화로운 산속 사찰, 가장 신선한 해산물이 배에서 직접 판매되는 분주한 해안 어시장, 삶이 더 부드러운 속도로 움직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곳들이었죠. 그의 눈을 통해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나뉘어진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미즈키는 저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한국의 사회적 관습을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쿠라는 일상용품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함께 우리는 한때 너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들에 대해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놀라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을 때 저에게 연락하기를 거부하셨지만 점차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셨는데 목소리에 눈물이 맺혀 있으면서 잘 먹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나중 통화에 합류하셨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제 새로운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사한 지 6개월 후 그들이 방문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불평 없이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어머니가 가게 주인들과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가 내린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문 중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지훈 형부와 미즈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아버지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사과는 짧았지만 진심이었고 그의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지훈 형부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이 모습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한국인 학생들에게 일본 관습과 언어를 설명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문화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보았을 때 흥미롭고 특별하게 보였어요. 동시에 저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때 너무 명확하고 중요하게 보였던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졌어요. 가장 어려운 교훈은 제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쉽게 편견을 받아들였는지, 제 무지 속에서 얼마나 편안했는지 직면해야 했어요. 제가 말했거나 생각했던 것들의 기억으로 부끄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성장이 실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천천히 집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벽은 제 새로운 삶의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도연 씨와의 하이킹 여행, 언니들과의 가족 모임, 직장 새 친구들과의 외출 같은 것들이었죠. 제 책장에는 일본 소설책들 옆에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부엌 찬장에는 두 문화의 요리 재료가 들어 있었어요. 제 삶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와 제가 어디에 있기로 선택했는지의 조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사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녁 도연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도시가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빛의 바다처럼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울이 우리 발 아래 펼쳐진 채 그는 저에게 청혼했어요. 반지는 단순했지만 아름다웠고 제 손이 떨리는 동안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걸어온 여정을 분명히 보았어요. 물려받은 편견으로 가득 찬 편협한 소녀에서 고정관념과 국경을 넘어보는 법을 배운 여성으로요. 제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도연 씨와 통화하기를 원하셨고 더듬거리지만 진심 어린 말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으로의 첫 번째 마지못한 여행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벽들,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차이들 모두 실제 경험과 열린 마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제 이야기는 단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제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접근했을 때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본은 항상 제 첫 번째 고향, 세상에 대한 가장 초기의 이해를 형성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자신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경계에 대한 더 큰 진실을 발견한 곳이 되었어요. 집이란 단지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기로 선택한 곳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